솔직히 말해요. 네. 주택연금 받아 생활 1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벌써 10월입니다. 시간 엄청 빨리 갑니다. 아, 이제 올해도 다 끝났어. 10월 하면 3달 남은 거잖아요. 10월, 네. 11월, 12월. 근데 이제 12월 달은 뭐 없다 치고 보통 후딱 하니까 이제 올해 다 끝났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 연말정산 준비해야지 이제. 난 사업자라. 뭔 사업자야? 개인 사업자니까 연말정산 이런 건 따로. 아니, 그 연말이 아니라 아, 결산. 결산? 아, 죄송해요. 연말 결산. 결산. 준비해야지. 연말 결산. 과연 올해는 얼마의 적자를 받는가? 결산 준비해야지. 웃음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적자는 아니죠. 네. 그러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저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구들, 네. 식구들 딸린 먹고, 식구들 함께 네, 같이 가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 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래. 저리로 가자! 끌어가야 되는 선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마음이 편한데. 자유롭잖아요, 수장님. 아, 그럼요.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 물론 하기 싫어도 해. 하기 싫어도 하는 일 오늘 있잖아. 아침에도 했어. 그러니까. 있잖아. 그렇긴 네. 한데, 이제, 이렇게 책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까. 아, 좋겠다. 노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음. 안 땡기면 안 해. 뭐 이제. 음. 그런 부분은 좀 낫죠. 아, 뭐, 미래형 직업인 것 같아. 1인 사업자 개념의 맞습니다. 미래형 직업이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네. 애들도 좀 이런 직업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주는 스피커가 될 수 있으면 뭘 하든 어떤 분야에 있던 간에 먹고 살 길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전문성이 있어야 스피커로서의 그 전문성은 있죠. 바로 만들어주지 않지. 그러니까. 근데 그 전문성은 난 그거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 궁금증. 그러니까 일단 의문을 되게 가져야 되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 답을 구하고 해결하고 의문을 갖고 답을 구하고 계속 맞물려 있거든요. 계속 궁금증이 커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남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찾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디든 어느 분야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디아블로 2 리저렉션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2020년, 2001년 막 이때 하던 게임이에요. 그거 때문에 저희 집사람 그때 연애할 때 신촌에 독수리다방 앞에 1시간 세워놓고 하다가 늦게 나가고 그래서 지금도 까요. 아, 그래? 야, 니들 아빠가 이 게임 하다가 엄마가 그렇게 1시간 동안 봐가지고. 근데 그 게임이 이제 리마스터돼서 다시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에도 보면 국문 여기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공부를 해가면서 또 게임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공부가 필요해. 효과적인 육성법 뭐 이런 걸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좀 몇 시간씩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질문, 답변, 나만의 답변, 스스로, 남들, 이제 내가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 더 재밌는 것 같고. 맞아요. 또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또 나도 남들에게 또 이 게임은 이렇게 해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서. 이것만 잘하는 사람들은 또 먹고 살아. 그렇죠. 실제로, 이 그렇죠. 게임 이것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플레이를 보거나 또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변화돼.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들이 워낙 다양해졌고, 그 니즈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지난 10여 년간 많이 그렇죠,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되게 마이너한 게임도요, 마이너한 게임 하는 게이머 있잖아요. 네. 걔는 대기업 부장들보다 돈 잘 벌 거야. 맨날 하는 일이 밤마다 켜가지고, 형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후원도 많이 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게임을 다시 보면서, 이제 그게 또 이제 유튜브 수입도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가 됐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인 게 지속성이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늘 그분들도 고민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깝깝하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젊음을 잃는다는 게 되게 무섭다니까. 맞아. 이게 매력이 없어져. 늙은 사람이라서 얘기를 하면 음.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나도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젊을 때 돈을 벌어서 역시 늙어서는 벌어놓은 거 갖고 뭐 쓰는 게 짱인 거야. 맞아. 그래서 짱인 저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주택연금. 오케이, 나 오케이. 이거 괜찮겠다. 네.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주택연금 이거 신청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국민연금 플러스 주택연금. 이러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지금, 네, 오늘 첫 시간 별별 이슈,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주택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네,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서울 경기 아파트 28만 채가 주택연금 못 받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장년층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주택연금은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공시가격 9억 이하라면 종신, 확정기간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종신 방식의 경우 만 55세 가입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사망 시까지 월 14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고령일수록 월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 수익이 없는 장년층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서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아파트 28만 가구가 불과 2년 사이에 주택연금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9년만 해도요. 19만 9,646가구였던 것이 올해는 40만 6,610가구까지 배량 늘었어요. 9억 원 초과되는 게. 자,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자, 공시가격 현실화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당분간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후에 저처럼 주택연금에 기대봐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은 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고 이러한 사람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려면 또 입법 관련된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 바뀌고 또 언제 이게 적용이 되고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확대가 되면 결국은 주택을 매도해서 노년을 준비해라 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주거에 대한 불안정이 지속적으로 따라올 것 같아서 사실상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주택연금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요. 네. 주택연금 받아 생활 1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있었어. 진짜 있었어? 진짜 있었어. 말도 안 돼. 진짜 거짓말이야. 진짜 있었어. 주택연금은 네.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정책이라서 원래 그래요? 엄청 까이던 가입을 안 하잖아. 제도는 있는데 가입한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 왜 가입했다가 이번에 가격 올라가 나서 그치, 그 전부 가입 다 취소시키시고 그 가입했던 사람도 취소하고 되받고 하는 정책이지. 응.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입한 사람들이 이걸 가입한 사람들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걸 기대하고 지금 가입을 해서 돈 타먹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아이고 그때 가입해가지고 나는 8억 원 정도의 가치에 따라서 돈을 타먹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5억이 돼버렸네? 아이고, 내가 남았다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주택연금 가입이잖아요. 그래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물론 타먹다가 나중에 아니면 뭐, 그렇게 다시 이제 취소하는 어떤 그런 옵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마인드가 하락에 베팅되어야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꼭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때는 주택연금 가입해도 되지.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근데 상승장을 보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주택연금 기사가 한동안 있다가
싹 사라졌었어요. 그럼 기사, 연금 관련된 기사가 언제 나왔냐? 한 2016, 2017까지는 나왔어. 맞아.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지금 맞아, 수도권의 본격적인 상승장 이건 아니었거든. 안 왔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없다가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다시 나온 것도 보면, 주택연금 뭐 제도 어쩌고, 그게 아니라, 그냥 공시가격이 올라서 9억 이하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그렇죠.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높여야 된다. 그렇죠. 라든가 어떤 이런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기존의 공시 가격 기준으로 세제 혜택들이 주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연금도 살려고 지금 서울에 있는 온갖 집값들이 다 9억 10억인데 이거 어떻게 가입도 안 되는 거예요. 제도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그렇죠. 쓸모 있게 만들려면 일단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의 허들부터 현실성 있게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논지에서 한번 좀 쓰여진 기사 정도로 이해를 해야죠. 맞아요. 뭐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그 바꾸면 또 가입이 되겠지. 근데 또 가입이 되는데 언제 주로 많이 되냐. 이제 떨어지는 게 대세 하락으로 좀 보이는 그런 시점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지금 가입해가지고 타먹는 게 좀 유리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생길 때 또 써먹는 사람들이 일부 나오겠지. 그럼요. 그러다 또 다시 올라가면 또 해지하겠지. 그럼요. 네. 어쨌든 좋잖아. 별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소득을 받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갚았다가 다시 또 소득으로 쓰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매도를 미래에 유보해 놓고 돈을 미리 탔으는 담보 대출 같으면서도 대출은 아니.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몇백 회에 걸쳐서 나눠받는 이런 스타일의 일단 매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매매는 중도금 들어오면 해지가 안 되는데 이거는 또 공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유도리 있게 집값이 올랐는데 날로 먹으려고 그랬네.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걸 좀 유보해 놓은. 근데 또 뭐 모르지 앞으로 절대 되바꾸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룰이 바뀔지.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정책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서 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가입이 또 안 돼? 근데 어차피 가입할 생각 없었으니까 별 상관없네. 뭐 지금은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또 제도를 현질해서 쓸모있게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높여야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주택연금 생각을 했었어요. 네, 했었고 개인적으로 네 불안하니까. 1주택이야? 저요? 네, 그렇죠. 지금은 다 처분해서 1주택이죠. 네. 다주택으로 가. 그럼 왜요? 편한데. 왜?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써. 그러니까 집을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료로 생활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집 나중에 자식 물려주려고 그런 생각은 그냥 다주택을 가셔서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노년 되시면 그 집을 팔아. 현금이 있잖아. 그 돈을 나눠 써. 그게 지금은 임대 수익률 자체가 뭐 한 몇 프로, 3%, 4% 주택 같은 경우는 되게 바닥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집이라고 하더라도 생활비 얼마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10억을 팔아서 써. 그러면 얼마를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쓴다고 생각하면 1년에 6천이잖아. 10억이면 13년, 14년을 쓸 수 있는 돈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년에 내가 70이 됐다. 앞으로 13년 더 산다. 그러면 10억짜리 집 현금 넣고 나왔어. 나는 그게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고 그때 가면 또 인구가 주니까 또 기회가 어떻게 다 바뀔지 모르고 니들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 하고. 좀 조그만 걸 여러 개 사야 되겠다. 뭘? 아니 목돈으로 갖고 있으면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해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나이 70에 무슨 뭐 얼마나 더 해지고 지랄이고 10년 더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때 가서 무슨 그 노망이 죄송합니다. 좀 나이 먹으면 욕심을 좀 줄여야지. 투자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건 젊어서 하고 노년에는 그렇게 좀 어떻게 잘 갈까 이런 거 대비를 해야지. 100세 시대라 또 다를래나? 그때 가면 또 120세 될걸? 아무튼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 난 그냥 팔아서 현금 마련되는 거 쌓아놓고 그 돈으로 풍요롭게
쓰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막 부동산 자산으로 쌓아놓고 수익률 가지고 뭐 하겠다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뭐 자식들이 알아서 사는 거고 나는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그러면 되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되게 풍요로운 자산이야. 이거 그것만 잘 건사해도 사실 먹고 살만해. 앞으로. 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없어서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자, 2030 서울 아파트에 영끌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30의 주택 구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원인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론 경고와 가계대출 억제 등 압박에도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수행렬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피로감과 부동산세 부담 강화로 전체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수자 중 2030대의 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4,646건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가 매입한 거래가 2,082건에 달해서 전체 매수자 중 무려 4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특히 30대 매수자 비율은요, 39.5%로 40대보다 무려 13.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40대가 주로 아파트 매수자였는데 지금은 203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2년 전인 2019년 7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 중 매수자가 40대 거래가 29%였고요. 30대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30대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정부에서 가점제 위주로 재편된 청약제도로 인해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20, 30대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전히 특별공급을 확대했지만 바늘 구멍이고 그나마도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목돈이 부족한 20, 30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2030이 40대 이상 세대와 달리 주택시장 불경기를 경험하지 못해 추격 매수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불경기 때 낙폭이 화랑기 때 상승폭보다 작다는 걸 인지하고 투자 개념으로 매수했다라는 건데 과거보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나 컨텐츠 접근이 쉬워지면서 2030이 서울 아파트 하방 경직성에 주목한 것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이어진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1986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한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뿐이었고요. 반면 이듬해인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2030 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락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눈앞의 상승장에 참여해서 버락거지가 안 되겠다라는 게 더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과거와 달리 여력이 있으면 집을 바로 사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30 아파트 영끌에서 매수하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2030 입장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 기사가 이제 옛날 기사예요. 네. 지금 이번에 굉장히 지금 대출 관련해서 아주 난리였어요. 지금 뭐 다음에 지금 그 내용도 나오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지금 대출들 이게 결국 대출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의 한 축이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 외에다 대출을 받아서 주택들을 지금 사고 있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고 있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혼을 담보로 대출?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 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미래에 내가 그만큼 미래 쓸 돈까지도 빌려다 갖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많으면 그만큼 그 금융비용 내야 될 이자가 커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계의 어떤 측면에서는 가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워지죠. 네. 근데 그거를 30대들 뭐 20대는 또 이놈들은 도대체 20대 집 살 생각을 어떻게 그러게 말이야. 엄청 빨라. 저는 사회 진출 자체가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좋은 그런
기초 자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힘든 시기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을 20대. 아무튼 지금 그래서 4050에 대비해서 2030이라는 또 좀 언론에서 쓰기 좋은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주된 기층은 거의 30대가 아닐까. 20대는 지원받아서 하겠지. 그럼 지원이지. 그래서 30대들이 그렇게 지금 나서고 있다. 많았다. 물리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죠. 청약은 기본적으로 40대 판이고 그렇죠. 가점제라든가 이런 신혼부부라든가 특별 공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일부 운 좋은 케이스들 제외하고는 그게 일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청약 분양 물량도 엄청 줄어 있잖아요. 분양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공급 자체가 지금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극소수의 당첨자 빼고 나머지들은 다 어떤 루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나마 확률이 높은 건 가점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대기 매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워낙 고가점 통장들이 있어서 3기 신도시든 그걸 이제까지 기다렸으니까 받으면 된다 생각해서 매수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 있다 보니까 아예 배제된 그런 고가점자들 그다음에 청약통장 오래 장기 가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지금 막바지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기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동성을 잘라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지인들하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우리나라 완전 관치금융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의 자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야. 기재부에서 이렇게 해 관리할 거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 그렇죠. 이제 그 근간은 니들 옛날에 니들 은행 만들 때 니들이 뭐가 있었어? 우리가 해외에서 갖고 이런 걸로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니들 IMF 때 다 죽어가는 거 누가 살렸어? 우리가 돈 내서 국민 세금을 살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은 말 들어? 우리 말 들어야 이런 구조인 거 아니에요. 애초에 지금 거의 그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관이 되게 주도하는 금융이잖아.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면 농협 사건만 해도 그래요. 8월달, 9월달에 농협 사태가 났을 때도 보면 올해의 가계부채 상승률을 6%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한도를 6% 전년 대비 늘어난 6% 한도를 8, 9월달에 이미 다 써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은 하지 마. 소리가 했는지 직접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했다 안 했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썼으니까 알아서 짜질게요 하고서 11월까지 대출 더 안 할게요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해주니까 다른 은행으로 그 트래픽들이 몰리고 그러면 여기 가서 은행 해주세요 했더니 다른 데들도 그게 지금 다 소진되니까 그러니까 6% 이내에서 잡을 수 없는 대출 증가 수요가 있는데 대출 증가를 국가에서 6%딱 막겠다라고 하니까 은행별로 그냥 그게 빨리빨리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터가 빨리빨리 차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야 이거 그러면 그 문 닫히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늘어날 수 있었던 게 예를 들어 10%였는데 6%로 잠그겠다라고 맘먹었으면 그 나머지 4%는 못 받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앞으로 뭐냐면 앞으로 빨리 받는 사람 빨리 가서 신청하는 놈밖에 받을 수가 없어. 그냥 전세자금 대출이든 매매를 할 때의 대출이든 한도가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은행에서. 그리고 한도가 없으니까 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차피 대출 쓰겠다는 사람 많은데 마진이라든가 일단 그래도 지금 금리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금리는 사실 단순히 그 문제만 가지고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실제 지금 대출 상담 받아보면 금리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우대금리 나오는 게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높게 내야 되긴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텍스트 중에서 봤던 게 올해 6%고 내년에 4% 이내에서 가계부채를 상승을 관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보다 더 대출 상승을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봐요. 지금도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이유는 닫히기 전에 마지막 거라 그럼 적당히 물건이 있으면 사서 대출 받아서 가야겠다. 문 닫히기 전에 가야 되는 이런 어떤 마지막 조급함도 조금 유도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고착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스갯소리로 은행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영업할 필요가 없지. 왜?
대출은 어차피 쿼터가 너무 작아서 주고 싶은 놈 주면 되거든. 원자 신청 앞으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 금융상품을 많이 써주는 분에게 제한적으로 대출을 뭐 이렇게 되게 콧대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은행 대출 직원한테 대출 대북에 무슨 차장님 제게 대출 꼭 주시면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연간 단위로 자르니까 네. 10월, 11월 뭐 지금 몇 월 가서 올해 대출 쿼터는 6월에 다 종료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뭘 하겠어요? 월간으로 자르겠지. 자, 올해 연간 4%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가능한 게 연간 4% 나라에서 올려서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조야.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12조가 배정이 됐는데 뭐 월간으로 1조씩 12조 너무 큰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대출 12조 너무 큰가? 아무튼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매월 1일은 대출 신청하러 가는 데서 막 달려가야 되고, 어떤 그런 줄 세우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 3법 하고 나서 임대차 물건이 되게 귀해지면, 임대인들이 세입자 얼굴 좀 봅시다. 당신은 어떤 조건으로 집을 구하러 오셨어요? 뭐 이제 이거 물어보면 세입자 가리면서 보는 것처럼 대출도 은행이 어떤 조건으로 받으시려고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든 뭐든 시장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습지 않아요? 말하면서도? 뭔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지, 뭐. 이게 큰 뜻은 그거지. 왜 이렇게 나섰을까? 왜 이런 식으로 나섰을까요?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거래량이 폭발은 못해요. 매물도 얼마 없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잠궈놨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수요도 엄청 많은 건 아니야. 마음이 조급한 일부의 수요인 거지. 지금 그 수요에 남아있는 자금줄까지 끊어가면서 지금 아예 그냥 우리 대출 한도가 소진돼서 더는 못 줘요.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막는 거잖아. 그러면 마음이 다급해도 대출이 안 나오면 못 사는 거야. 그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포기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되게 강력한 규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지금 이 시점에 할까? 나는 대선이랑 상관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내년 3월이니까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5, 6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고가갱신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집값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 지금 이미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패했던 게 이제 좀 꺾이는 모양새가 보여서 안정화로 가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거랑 그게 아니라 그때 가서도 계속 올라가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 선거판에서의 그 느낌이 달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유리한 선거를 하기 위한 극단의 어떤 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 몇 달간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서 되게 과도한 규제까지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규제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일단은 끊어놓고 그 가격에 계약하지만 월세 전환율이 높아져? 아유 감사할게. 그거는 전세 가격이 눈에 5억 하던 게 10억으로 올라간 거 보이는 거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말 그대로 몰핀 만든다 그러네요. 그런 거 맞춰가면서 일단 몇 달만 버텨라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사실 말씀 나온 김에 좀 잠깐 시장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자면 지금 강남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에 대한 매물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매물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꺾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뭐 꺾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격은 여전히
네,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전혀 없던 외도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매물 접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요, 강남 3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단지들의 전세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지금 전세가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지금 약 한 달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이렇게 굳어갈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과거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건 지금 계속 레이더에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관련된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강남에는 전세 매물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매물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비싸다, 네. 그때, 그러면? 가격은 여전히 비싸죠. 네. 물량이 전혀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보다 지금 약간 가격이 주춤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물건은 근데 생각처럼 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거네. 맞아요. 우리 네. 동네는 없던데. 그래서 좀 찾아볼까? 연락 오면 지금 계약하시면 뭐 광고한 거보다 뭐 어느 정도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있으니까 시장 동향을 이해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딱 하나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 보이던 물건이니까 안 빠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맞아요. 있는데 잘 안 빠지는 안 빠져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차법 3법 관련된 얘기들이 연일 이슈였죠. 임대차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야 하는 게 좋냐, 유지해야 되는 게 좋냐라는 설문조사 결과 폐지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임대차법 폐지해야 된다가 43.9%, 유지해야 한다가 33.4%를 차지했습니다. 30대만 유지를 선호했는데요. 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보수, 중도, 뭐에 따라서 진보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각기 그 지역에 따라서 각기 그 통계가 다 다르게 나왔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보수층이나 중도층은요, 폐지가 우세한 쪽으로 나와 있고요. 임대차 3법을 유지하자는 얘기가 비율이 낮아요. 반면에 진보층에서는 폐지가 28.9%, 유지가 49.2%로 임대차 3법을 유지하자는 얘기가 우세했습니다. 자, 당이라는 걸 기준으로 볼 때도 더불어민주당 쪽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폐지가 26.6%, 유지가 54.7%인데 국민의힘 쪽은요, 폐지가 65%, 유지가 19.3%를 차지했습니다. 자, 연령대에서도요, 60대, 50대, 40대가 전부 다 40% 이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30대는 폐지가 39.9%, 유지가 44.9%로 오로지 30대만이 지금 현재 임대차 3법 폐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또 지역별로도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서울도 폐지하자, 인천, 경기도 폐지하자, 대전, 세종, 충청도 폐지하자, 대구, 경북도 폐지하자, 울산, 부산, 경남도 폐지하자, 강원도 폐지하자, 폐지가 대부분 우세인 반면 광주, 전라 지역은 유지하자라는 얘기가 39.4%, 폐지가 29.4%. 자, 다음에 제주 지역도 유지하자가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조사 내용이 얼마 되지 않지만 64.6%를 차지하고 있어서 유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땡땡님께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이 이런 식의 통계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폐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온 상황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소장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임대차법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뭐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난 폐지지. 폐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폐지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이 보수, 중도, 진보 나눴을 때도 중도 보수 쪽은 폐지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저는 법이나 이런 룰이 어떤 자율의사에 따른 계약에 개입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대표적인 지금 사례가 지금의 임대차 입법 개정으로 인한 지금이. 그러니까 이 기간에 대한 규제고 한쪽에다 그 어떤 권한을 주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매물의 순환 속도가 줄었잖아요. 물건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 특성상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속도는 되게 느린데 집이 새 주택이 공급되거나 뭐 이런 건 되게 느린데 결국 정해져 있는 물건 가지고 빌려 쓰든 소유해서 쓰든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건데 물건이 들어가는 속도를 늘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번에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단순하게 지금 이제 발생해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4년은 좀 한 번 들어가면 4년은 임대료를 얼마 안 올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4년간의 안정적인 거주권이 임차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게 이득이야. 그렇죠. 그러면 안정. 그러면 그거는 그건데 물건의 개수가 확 기본적으로 주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4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4년의 기간 동안 그렇지만 매물 개수는 항상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폭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는 되게 커지는 거지. 그래서 4년은 안정적으로, 내가 얼마에 임대 들어갔어 하면 4년 안정적으로 하는데 4년 뒤에는 껑충 올라간 임대료도 그렇지. 받아들여야 되고, 물론 장이 꺾이면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반대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확 떨어질 수도 있는데, 서서히 움직이면서 서서히 바뀌는 게 좋으냐. 좀 4년 안정적으로 있으면 그 다음에 급락이 있을 수 있는 게 좋으냐의 어떤 차이 정도의 문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떤 쪽이 낫냐고 생각하면 4년만 살고 안 살 건 아니잖아. 그리고 4년 동안 다이나믹하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제 생각에는 폐지가 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되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생겼고 뭐 정권이 넘어가든 어쩐다고 해서 이거를 반대하는 지금 왜냐하면 당장 보면 폐지가 43.99 유지가 33.4잖아. 그러면 유지에 대한 어떤 니즈도 이만큼 있는 거기 때문에 폐지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못 폐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각하게 이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막 계속 더 심한 게 막 만들어지면,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되게 큰 회오리는 끝났고 이만큼 한번 가격 점프하는 걸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정된 모양새를 보인다고 하면 또 잘 모르겠는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굳이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어느 한쪽에 이런 거는 조금 너무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도 많이 생기고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임대차법 건드리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건이었죠.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폐지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뭐 사실 그래요. 이미 다 건드려놨는데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주거의 안정, 즉 2년 단위로 주거가 안정이 보장이 됐던 것들을 4년으로 늘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예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 예상은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기사에 뽑진 않았지만 많은 임대차 분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여러 가지 분쟁 중에 입주에 대한
집주인의 입주에 대한 부분, 위로금에 대한 부분, 세입자 심사에 대한 부분,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고 반목과 불신이 굉장히 커져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작용 이외에도 이런 식의 부작용이 추가로 또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 제도가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이 안정화가 됨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한 과도기를 걷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 과도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년 7월 지나봐야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이러한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는 폐지를 꺼내기에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그러던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설문조사의 결과 폐지를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제 이상하다고 하죠. 반전세, 보증부 월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반전세라도 바로 계약해야 된다.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입자가 발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40%가 반전세라는 건데요. 전세 수급 불균형 심화, 세금 부담 강화로 월세화 견인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다 반전세, 보증부 월세나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상황 자체로 인해서 서울 주택시장에 전셋집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고요. 최근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10건 중 4건은 월세로 낀 반전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강화됐고요.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서 반전세나 월세 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상 최악의 전세난으로 반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이 기사가 뽑히게 된 건데요.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신혼부부나 집을 새로 임대해야 되는 세입자들은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는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월세화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9월 29일 계약갱신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전월세 전환율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신규 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총량제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라서 민간은 물론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H가 인천 검단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면서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알려드려 바가 있습니다. 자, 민간 분양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중도금 대출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불가를 명시했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계속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도금을 3회 연속 미납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입니다. 자, 임대차법 2년이 내년에 전세대출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로 인해서 은행권의 실수요 전세 대출이 문턱이 높아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와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년 7월에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로 신규 전세 계약이 쏟아지게 되게 되는데, 새로운 갱신 물량은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세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불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증액을 하는 경우, 전세 대출 증액을 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 금액만큼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나마도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대출은 그동안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전세대출조차도 이번 대출 관련된 규제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세입자들 굉장히 불안하고요. 집값 급등으로 집도 못 사는데 이제 전세도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월세로 몰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전세가 빠르게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려 10건 중 4건이 월세 계약이 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전세를 탈피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문제는 중도금 잔금 대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목돈을 이렇게 넣을 수가 힘들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청약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한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점. 자, 그다음에 내년 7월이죠. 임대차법 관련돼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다라는 점.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중첩적으로 몰려 있어서 전세 실수요자 입장이 굉장히 지금 지켜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 가지 부분. 근데 난 첫 번째 얘기한 거, 네네. 반전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10건 그래요? 중에서 4건이 반전세면, 반전세 또는 월세면 6건은 전세란 얘기잖아. 여전히 전세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 그러니까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 비율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요? 비율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반전세가 6건, 전세가 4건 이러면 바뀐 게 맞아. 근데 이 정도 비율이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엄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정확하게 이건 통계를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반전세가 심하게 고착되고 있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될 수도 있지. 왜? 수요층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증금 정도만 걸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냥 월세로 낼게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좀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반전세 또는 월세의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뀔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변화는 결국 정책의 영향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전세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전세에 금융을 도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정책이거든요. 네. 2011년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생겼던, 와, 그게 돼? 전세는 채권인데, 어떻게, 임대차는 채권인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돈을 물건이랑 싸워서 못 이기는데, 이걸 보증을 국가가 서준다고?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 네. 그거였는데, 아무튼 이제 국가가 보증을 안 서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하기가 힘든 구조긴 하거든. 구조 자체가. 애초에 시도 자체도 되게 힘든 거를 만든 것 같고, 이제 안 해주겠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되니까 월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손 들어버리면 갈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아무튼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케이. 아까 뭐 전세 중도금 대출도 이렇게 대출을 계속 막고 있는 부분은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저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일단 극단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서 그렇죠. 그냥 제 의견이에요. 그냥 가계부채 상승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승률을 정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했고 까라면 까하고서 더 대출 빌려주지 마 이렇게 그렇지. 좀 누르고 있는 거고 저는 그 배경에는 여기서 더 올라간 높은 거래 가격이 일단 찍혀서 보이고 소비되는 것을 극단적으로 막고 싶은 어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은 사실 선거 이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했었던 임대차 입법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금융 규제를 하는 부분들
네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한 평가들은 또 대선 주자별로 또는 앞으로 내년에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내년에 가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네. 내년 3월, 4월 이제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보고서 어떻게 운영 갈 거냐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누가 되더라도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를 경색하기 위한 이 정책을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이렇게 막 우분별하게 늘어나니까 야 영끌할 수 있게끔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하는 걸 선뜻 막 돈을 더 밀려줘라라고 하는 정책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오늘 기사에서 픽하진 않았지만 인플레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제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취미 때문에 이제 세운상가를 자주 가거든요. 네, 세운상가 가서 이렇게 현금 주고 물건 사는 걸 좋아해요. 시장처럼. 네, 가서 보면 이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할아버지들이 연세에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그 동네에서 평생을 함께 하신 분들이 조그만 가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 가서 물건을 구경하고 이런 게 또 나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보통 어떤 특정 품목들만 주로 판매하는 전문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래 깔고 있었던 재고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옛날에 들어온 물건들이니까 그냥 주는데 새로운 물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물건 가격이 몇십 % 오른 수준이 아니에요. 아.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지금 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생산하는 주체 쪽에서는 해외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 쪽에서는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지인이 이게 인두 이렇게 디핑기라고 있어요. 납을 하나 가득 넣고 납을 끓여. 그럼 납이 펄펄펄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기판을 넣어서 납을 다 녹이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복납이 들어가는데 납이 12,000원 하던 게 지금 43,000원. 네. 물건 주문 넣으면 품절일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원자재 이런 것들 같은 게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생산품들도 반영돼서 이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제 유도해 갈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테이퍼링도 좋고 뭣도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조금 이제까지와는 다른 국면으로 코로나로 인한 공포가 사실 어느 정도는 가셨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생각하는 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 된다. 엑시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는 조금 또 다른 어떤 환경? 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코시국에 의해서 지금 발생된 부분들도 있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계속 금리를 오히려 더 내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사가 적어도 2년 전부터 맨날 이슈가 되던 거예요.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조금 될 것처럼 느끼는 시절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한 2년이 이제 더 돈을 풀면서 지금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뭐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변화도 한번 좀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전세를 현재도 살고 계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증부 월세, 뭐 증가된 보증금만큼 월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 사실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여력이 있었을 것 같으면 벌써 지금 마련하셨겠지.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계속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고, 또 7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면서, 일단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뭐, 청약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도 뛰어들기도 어렵죠. 사실,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청약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본 바로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중도금이 대출이 안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전세 보증금에서 빼서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가려고 한 집에다 옮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목돈이 없으면 사실상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건데 자, 그래서 내년 7월에 전세 가격까지 또 올라가게 되면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말씀하신 부분 그 얘기잖아요. 내년에 이제 임대차 입법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나서 네. 연장할 수 있었던 세입자들 중에서 이제 연장이 더 이상은 안 되고 네. 시세껏 반영을 해서 임대를 올려줘야 되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맞죠.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러면 그분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막혀있는 상태에서 맞죠.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안다. 그렇죠. 제 얘기 왜? 지금 아직 내년 7월부터 노래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1년 뒤에 노래할지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죠. 네, 그건 그때 있죠. 가서 조금 더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월세 결국 보증금이 많이 내가 내 자비로 없으면 대출로 끌어왔던 부분들은 일정 부분 월세로 전환해서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도 올라가는데 전환율이 높아지니까. 아무튼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시기일 수밖에 없을 거고. 뭐 어떻게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 상황이 됐는데 이미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패가 아니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시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 참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 준비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전세였으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딱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주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미 있어요. 주변에 이미 있어. 그래서 제가 잘 가는 음식점 사장님이 저랑 같은 아파트 사셨는데 전세로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오실 때 안 사고 전세로 들어오셨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다이나믹하게 가격을 물론 이제 매수를 아예 하실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인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연장이 안 돼.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다른 집을 가려고 했더니 전세금이 한 3억 5천 정도는 올랐는데 마련이 쉽지 않고 뭐 반전세 물건도 없고 해서 그리고 그 기간에 그 돈도 마련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돈 어떻게 2년 동안 그 돈을 모아요. 말도 안 되지. 대출을 받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은 인근 지역에 다세대 주택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이게 이제 지역을 바꿔서 아파트를 낮춰서 전세를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을 떠나실 수 없는 부분 그 지역에서 비교 열이의 주택으로 주택의 형태를 낮춰서 가거나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는 순서지 뭐. 맞아. 네, 그냥 그렇게 계속 밀려나는 구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년 7월,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7월이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1억이라는 돈이 사실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내년 7월은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미리미리 생각을 좀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 주 뭐 하실 겁니까? 저는 늘 하던 대로? 변함이 없는데. 아니, 저는 아마 게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새로 나와서 네. 당분간은 심심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름 좀 마음 먹은 것도 있어요. 그래요? 먹은 것도 있고. 제 대출 상환했다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지난주에. 대출 상환했는데, 아니, 아무튼, 수중에 돈이 없단 말이야. 근데,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좀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돈을 다시 모아서, 아직 지금 대출이 있어서 대출 상환할 애들이 있지만, 또 막상 이제 이 현금, 그러니까 만약에 위기가 와서, 물건이 싸게 나오면 잡기 위해서는 현금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 대출은 경색의 시기고. 그 시기가 짧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좀 나는
돈을 저축을 해야겠다.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해야겠다. 오, 저축. 네.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저의 생활에 대한 원칙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세워놓고 지키려고 그래요. 오, 그래서 좋다. 그 올해 내년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3, 4년? 4, 5년 정도는 그렇게 해서 좀 저축을 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면 해야 되겠네. 그렇게 바짝 쫄라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냥 순리대로 사는 걸 좋아하지 네. 막 독하게 막 이렇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적당히 유두리 있게 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목표치 자체는 빡빡하게 안 두지. 느슨하게 지킬 수 있는 선으로 해서 대신 이제 그 선은 가급적 지키는 좀 그런 올해 내년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벌려놓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식당 운영이 잘 되기를. 네. 배영민 대표님이 음식점을 내셨어요. 네, 맞아요. 밥 드려라. 맞죠? 안 가보셨잖아요. 아직 이제 그 오픈하기 전에만 봤지. 그러니까. 한번 가서 오늘 가서 포장해 갖고 가서 시간이 없어서 포장해 갖고 가서 네. 품평회를 하고 악플은 안 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일수록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요? 그건 아니야. 네. 교수님은 강의를 할 때 멋있는 거지 거기서 이거 하고 있으면 네. 그 고급 인력이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사실 아니야.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별별수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네. 자,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